안녕하세요. 밤동화 TV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남편에게 먹인 쌀 한 톨. 옛날 어느 바닷가에 고기잡이 부부가 있었답니다. 부부는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가난하지만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해 흉년이 들어 곡식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며느리는 날마다 남편이 잡아오는 청어고기만 끓이기도 하고 굽기도 하면서 끼니를 때웠지만 워낙 곡식을 못 먹어 힘을 쓸 수가 없었지요. 며느리는 누구보다 바다에 가서 힘든 일을 하는 남편이 걱정되어 멀리 무트로 가서 쌀 한 대를 간신히 구해왔답니다. 그러나 쌀 한 대 가지고는 한두 끼 밥을 지어 먹으면 없어질 테니 조금씩 고깃국에 넣어 먹었대요. 하지만 그것도 며칠 못 가 쌀은 이제 두어 줌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며느리는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고된 일을 하는 남편에게만 곡식알 한 톨이라도 먹여야겠다 싶어 남편이 먹는 청어 눈알에 쌀알 한 톨씩 끼워가지고 몰래 주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식구들 모두 온몸에 부항이 났는데도 남편만은 괜찮았지요. 그걸 본 이웃집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어요. 어째서 늙은 부모님은 퉁퉁 부어오르는데 바깥 양반은 끄떡없이 일을 하는 거야? 무슨 곡절이 있는 게 분명해.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리다가 온 동네가 수군거리고 소문은 자꾸 퍼지고 불어나서 마침내 고을 원님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며느리는 원님에게 끌려가 꿇어 엎드렸지요. 어째서 너의 남편은 멀쩡하게 건강한데 부모님은 부황이 오르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며느리는 울면서 정직하게 말하였어요.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보시다시피 흉년이어서 어렵게 쌀을 겨우 한 대 구했지만 며칠 못 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어 줌 남은 것을 고된 일을 하는 남편을 위해 쌀알 한 톨씩 청어 눈알에 끼워 몰래 먹였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그래도 힘든 일을 하시지 않아 청어만 끓여드렸습니다. 만약 남편이 일을 못하면 우리 식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듣고 있던 원님은 며느리의 지혜와 효성에 감동하여 오히려 많은 상을 내리고는 쌀 한 톨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이제야 알았다 하더랍니다. 비밀의 문.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젊은이는 일거리를 찾아 날마다 시장을 기웃거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한 노인이 말하였지요. 이보게, 나를 따라오게. 젊은이는 뭔가 좋은 일거리라도 있을까 하고 노인을 따라갔어요. 노인은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몇 개나 지나서 어느 낯선 집으로 젊은이를 데려갔지요. 안으로 들어가니 호화롭게 꾸며진 방이 나왔답니다. 그곳은 번쩍이는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었지요. 가난한 젊은이는 생각하였어요. 집주인이 큰 부자인 모양이군. 그런데 큰 거실로 들어서자 그곳엔 길고 흰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지요. 놀랍게도 할아버지들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었답니다. 젊은이를 데려온 노인은 울고 있는 할아버지들에게 곁눈질도 안 하고 그 방을 빠져나가 또 다른 방으로 갔지요.
그 방에는 여러 가지 상자와 괴짝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노인은 상자 하나를 열어 젊은이에게 보여주었지요. 세상에, 이건 금화잖아. 젊은이는 놀라서 외쳤어요. 그 안에는 눈부시게 번쩍이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었지요. 노인이 빙긋 웃으며 말하였어요. 젊은이, 오늘부터 이 집에서 우리들을 위해 시장을 보아다 식사 준비를 해주지 않겠나. 돈은 여기서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면 되네. 어떤가?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나? 젊은이는 기꺼이 승낙하였어요. 그날부터 젊은이는 마음 편한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날마다 제일 좋은 식품들을 사다가 거실에서 눈물로 지새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도 배부르게 먹었답니다. 어느 날 거실에 있던 할아버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보게, 자네가 훌륭한 장례식을 준비해 주게나. 이런 부탁을 받은 젊은이는 많은 금화를 들여 정성껏 장례식을 치러주었지요. 얼마 지나자 또 한 사람의 노인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한 사람이 눈을 감았답니다. 젊은이는 그때마다 훌륭한 장례식을 치러주었지요. 거실에서 눈물을 흘리던 할아버지들이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 마침내 시장에서 젊은이를 데려온 노인만이 남게 되었어요. 그러자 노인이 말하였지요. 자네는 지금까지 우리들을 잘 돌봐주었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 집과 안에 있는 것을 몽땅 자네에게 주기로 하지. 내가 죽으면 지금까지처럼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게나.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자네 것일세.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네. 멀지 않아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 지금 당장 이 집의 열쇠를 모두 자네에게 주겠네. 어느 문을 열든 어느 방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네. 다만 하나, 이 작은 열쇠만큼은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네. 이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연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올 걸세. 열고 싶더라도 참아야 하네. 부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기를 바라네. 할아버지는 열쇠 꾸러미를 젊은이에게 주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되어 과연 그 할아버지도 병석에 누웠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노인은 다시 한번 말하였어요. 마지막으로 당부하네. 결코 비밀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될 것이야. 가난했던 젊은이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지요. 찬장에도 금고에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젊은이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각 방에 있는 진귀한 보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답니다.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란 말이지. 젊은이는 가슴이 벅차서 중얼거리곤 하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기분은 점점 사라졌어요. 그리고 젊은이는 자기 재산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일에 질리고 말았지요. 젊은이는 비밀의 문 열쇠를 만지작거리면서 생각하곤 하였답니다. 대체 그 방엔 무엇이 들었기에 열어선 안 된다는 것일까?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게 커졌답니다. 젊은이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비밀의 문 앞에 멈춰서곤 하였지요. 알고 싶어. 꼭 알고 싶어. 어느덧 젊은이는 온통 그 생각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밀의 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만 안다면 다른 것은 모두 버리게 되어도 상관없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지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어느 날 젊은이는 열쇠 구멍에 열쇠를 끼우고 찰칵 돌렸답니다. 그러자 스르르 문이 열렸어요. 방 안은 캄캄한 어둠이었지요. 갑자기 젊은이는 누군가가 강하게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엉겁결에 한 발을 내딛자 당기는 힘은 더욱 강해졌어요. 방 안에 끌려 들어가자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젊은이의 몸을 빙글빙글 돌렸답니다. 빙글빙글, 빙글빙글.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돌림은 점점 빨라졌어요. 마침내 젊은이는 붕 떠올라 집 밖으로 날아갔지요. 갑자기 바람이 멈추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젊은이는 햇볕이 비치는 어떤 강가에 서 있었어요.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어디선가 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지요. 초원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나무들에는 빨강, 노랑, 금색 등 여러 가지의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요. 강 위에 떠 있는 작은 배가 젊은이 쪽으로 다가왔답니다. 작은 배 안에는 금발머리를 늘어뜨린 아름다운 3명의 아가씨가 타고 있었어요. 아가씨들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배가 젊은이의 바로 앞까지 와서 멈추자 아가씨들은 노래를 멈추고 젊은이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했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임금님. 새 신부가 있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임금이라고? 젊은이는 놀라서 자기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뜻밖에도 젊은이는 어느새 임금님의 옷을 입고 있었지요. 머리에는 왕관까지 쓰고 있었어요. 작은 배에 올라탄 젊은이는 그 안에 마련되어 있는 황금색의 왕자에 앉았답니다. 배는 강 위를 달려 이윽고 큰 도시에 있는 눈부시게 화려한 왕궁에 도착하였지요. 왕궁의 층계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서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남편이신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새 신랑이 신비의 문을 지나 찾아오시는 것은 옛날의 책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영원한 저의 남편이 되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젊은이는 왕비의 안내를 받아 궁전 안으로 들어가니 2개의 왕자가 나란히 있었답니다. 젊은이는 왕비와 함께 그 왕자에 앉았어요. 그 나라의 재판관이라는 노부인 3사람이 나라의 법도와 관습에 따라 2사람의 혼례식을 거행하였지요.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젊은이는 왕비와 함께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어요. 그러나 나란 일에 대해서는 젊은이의 생각대로 할 수 없었지요. 행복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 나라에서는 중요한 일은 여자가 했답니다.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왕비의 몫이었지요. 남자들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일을 하였는데 왕이 하는 일은 남자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여 많은 수확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것뿐이었어요. 왕이 된 젊은이는 논밭과 과수원을 둘러보았지요. 과연 이곳은 행복의 나라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곳이로다. 젊은이는 감탄하였지요. 모든 것이 풍족했으므로 젊은이가 원하는 것은 먹을 것이든 의복이든 무엇이든 구할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산천이 아름다워 말을 타고 돌아다니거나
왕실의 범선으로 바다를 달리는 것 또한 큰 즐거움이었지요. 그곳의 하루하루는 모두가 축제처럼 아름답고 풍요롭고 평화로웠답니다. 젊은이는 날마다 잔치상 같은 상을 받았으며 우아한 무용수의 춤을 즐기고 아름다운 악기의 선율에 귀를 기울였어요. 젊은이는 때때로 생각하였지요. 그 노인은 어째서 비밀의 문을 열지 말라고 했을까? 제왕 따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잖아. 오히려 나는 아름다운 왕비 아내를 만나서 그 집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이 행복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웃나라가 국경을 쳐들어온 것이었지요. 왕비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10,000명의 여병사를 이끌고 출병하기로 하였답니다. 행복의 나라에서는 국가를 다스리는 일뿐만 아니라 전투를 하는 것도 여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이지요. 왕비는 떠나기 전에 왕궁의 열쇠 다발을 젊은이에게 건네주며 말하였어요. 궁전 안에 있는 방은 어느 방이든 자유롭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작은 열쇠가 맞는 문만은 결코 열어서는 안 됩니다. 왕비는 날쌘 말에 올라 병사들을 이끌고 국경을 향해 떠났답니다. 왕비와 병사들을 배웅하고 돌아선 젊은이의 손 안에는 어느새 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문의 열쇠가 쥐어져 있었지요. 젊은이는 그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그 노인이 절대로 문을 열어선 안 된다고 했었지. 그런데 나는 그 문을 열어서 이렇게 행복을 얻었어. 노인이 문을 열지 말라고 한 것은 이 같은 행복을 자신만의 비밀로 해두고 싶었기 때문임에 틀림없어. 그 노인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싫었던 거야. 그렇다면 왕비가 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문의 뒤에는 더욱 멋진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군.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젊은이는 시종들을 물러가게 하고 열쇠 다발을 들고 온 궁전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보며 다녔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작은 열쇠가 들어맞는 문을 발견하였지요. 작은 열쇠를 끼워서 돌리자 문이 열렸어요. 젊은이가 한 발을 안으로 들여놓자 지난번처럼 갑자기 강한 회오리 바람이 일었답니다. 그리고 그 회오리 바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젊은이를 전에 할아버지와 살고 있었던 그 집으로 데려다 주었지요. 젊은이는 비로소 그 집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를 행복의 나라에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천천히 옛 집을 둘러보던 젊은이는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답니다. 아니, 저것이 나란 말인가? 거울에는 흰 머리와 주름투성이 얼굴과 가슴까지 늘어진 길고 하얀 수염이 있는 노인의 얼굴이 들어있었지요. 그것은 예전에 이 집 거실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차례차례 죽어나간 할아버지들과 꼭 닮은 모습이었어요. 한꺼번에 나이를 먹은 젊은이는 힘없이 거실의 의자에 앉아서 옛날 그 할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슬프게 울기 시작했답니다. 구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 중국 송나라의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에서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그런데 그 토끼가 뛰어오다가 나무 구루터기에 부딪혀서 바로 죽고 말았어요. 농부는 손쉽게 토끼 한 마리를 손에 넣을 수 있었지요. 그 순간 농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기를 먹기 힘든데 이렇게 구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토끼를 잡는 게 훨씬 낫겠어. 그 다음 날부터 농부는 힘들여 일하지 않았답니다. 날마다 토끼가 부딪혀 죽은 구루터기만 바라보며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한숨을 쉬며 걱정을 하였답니다. 여보게, 농사는 안 지을 생각인가? 농부는 그저 콧방귀만 뀌었지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 가도록 농부는 그루터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루터기에 나타나는 토끼는 없었지만 농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수를 하느라 바쁜데 농부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토끼만 기다릴 뿐이었지요. 그러나 토끼는 그곳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농부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답니다. 밭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농사를 망친 것은 물론이고요.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의 고사성어 수주대토는 한 가지만 고집하며 발전을 모르는 융통성 없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쓰이는 말이랍니다. 잉어가 전해준 편지. 먼 옛날 어느 곳에 한 처녀가 살았답니다. 처녀의 집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큰 늪을 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었지요. 산에는 꽃향기가 그윽하고 골짜기마다 구슬같이 맑은 물이 흘러내렸어요. 처녀의 모습도 경치와 함께 곱고 아름답게 보였답니다. 처녀는 산의 경치도 좋아했지만 물고기도 사랑하였어요. 아프지 말고 잘 자라라. 처녀는 아침 저녁으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면서 정성껏 대주었답니다. 물고기들도 처녀와 정이 들었지요. 처녀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물고기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느 봄날 젊은 총각이 나타났어요. 한양에서 휴양을 온 젊은이였지요. 화창한 봄날 소풍을 나온 젊은이는 산의 경치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그때 처녀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며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정말 선녀같이 아름답구나. 젊은이는 봄의 경치만큼이나 아름다운 처녀를 좋아하였답니다. 처녀는 젊은이가 지켜보는 것도 모른 채 바구니에서 먹이를 꺼내 던져주었어요. 자, 내일 다시 올게. 처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서는데 젊은이와 마주쳤지요. 에구머니, 깜짝이야. 처녀는 머리를 푹 숙인 채 총총 걸음으로 뛰어갔어요.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처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지요. 젊은이는 그날 밤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시를 편지에 적었어요. 다음날 처녀와 처음 만났던 곳에 편지를 떨어뜨렸지요. 젊은이는 버드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처녀가 바구니를 들고 나오다 뜻밖의 편지를 보았답니다. 젊은이는 마음을 졸이며 눈길을 떼지 못하였어요. 편지를 읽고 난 처녀는 얼굴을 붉혔지요. 그 이튿날 젊은이는 처녀를 만났어요. 저는 한양에서 온 사람이요. 그대를 처음 보고 좋아하게 되었소. 젊은이의 고백을 듣고 처녀는 가슴이 떨렸답니다. 며칠 후 처녀도 편지 한 장을 떨어뜨렸어요. 버드나무 뒤에 숨어있던 젊은이는 뛰어나와 편지를 읽었지요. 젊은이는 자신을 좋아한다는 처녀의 마음을 알고 행복하였어요.
휴양을 마친 젊은이는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학업에 충실히 하여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소. 젊은이가 한양으로 떠나고 처녀는 여전히 물고기 먹이를 주러 늪으로 나왔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버드나무에 기대어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얘야,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우리가 좋은 사람을 정해두었단다. 처녀의 마음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답니다. 게다가 처녀의 혼례식 날짜까지 정하여 놓았지요. 처녀는 솔직하게 말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었어요. 처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젊은이를 그리워하였지요. 잔칫날이 가까워오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어느 날 처녀는 젊은이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도련님은 오시지 않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시집 보내려고 신랑을 정해두고 이미 잔치 준비까지 끝내놓고 계십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처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글이었어요. 처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이 편지를 어찌 전한단 말인가? 편지를 써놓고도 보낼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였지요. 그날 저녁도 처녀는 늪에 나가 물고기 먹이를 주었답니다. 이 편지를 보낼 수만 있다면... 낮에 쓴 편지를 꺼내며 중얼거렸어요. 무심한 물고기들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보낼 수가 없구나. 너희들이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지만 주인의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느냐. 처녀는 고기들에게 하소연을 하였어요. 처녀는 눈앞이 흐려졌지요. 처녀는 포기하듯이 편지를 늪에 던져버렸어요. 이때 편지가 물 위에 닿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늪에 있던 수많은 물고기들이 편지를 향하여 쏜살같이 모여들었지요. 서로 물려고 다투다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잉어가 편지를 단숨에 삼켜버렸어요. 편지를 삼킨 잉어는 물 밑으로 사라졌지요. 이 광경을 지켜본 처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양으로 올라온 젊은이는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하였어요. 하루빨리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젊은이는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한 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는데 어머니가 편지 한 장을 보여주었지요. 어머니, 이게 무슨 편지입니까? 젊은이는 의아한 눈빛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장에서 잉어를 한 마리 사다가 배를 가르는데 그 뱃속에서 이 편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잉어의 뱃속에서요? 그래, 어떤 여인이 보내는 것인데 그 사연이 애처롭더구나. 받을 사람에게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젊은이는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순간 젊은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였지요. 이것은 틀림없이 그 처녀가 나에게 보낸 것이 분명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요. 아니, 왜 그러느냐? 젊은이는 휴양 중에 만난 처녀 이야기를 하였어요. 젊은이의 부모는 처녀의 마음을 칭찬하였지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젊은이는 부랴부랴 처녀를 만나러 갔어요. 처녀의 부모님을 만난 젊은이는 그동안의 사연을 이야기하였지요.
너희들의 약속과 지성에 하늘도 감동을 하였나 보구나. 잉어가 전해준 편지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감격을 하였답니다. 가을의 늪에는 여전히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녔지요. 사람들은 젊은이와 처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신기하게 생각했다고 한답니다. 눈먼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 옛날에 과부 며느리가 눈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며느리는 하루하루 남의 집 일을 하여 겨우 밥을 얻어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나눠 먹었지요. 그런데 그나마 날품도 매일 할 수는 없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였어요. 어느 날 며느리는 이웃집 모내기 일 때문에 논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침도 못 드리고 시어머니를 굶게 하자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며느리가 우물에 가서 물을 한 동이 길어오는데 마침 골목길에서 개 한 마리가 먹은 것을 토해놓는 것이었어요. 보니까 보리밥이 아직 삭지 않아 깨끗이 씻으면 먹을 수 있겠다 싶었지요. 며느리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바가지로 그 토한 것을 정성껏 쓸어 담아 물에 수없이 씻었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먼저 한 숟가락 먹은 뒤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에게 차려드렸지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배고픈 차에 맛있게 먹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죄스러운 생각이 가슴에 남아 무척 괴로웠지요. 일꾼들과 부지런히 모내기를 하면서도 시어머니 걱정이 태산만 같았답니다. 그런데 한낮이 되어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갑자기 바람이 일고 먹구름이 가득 몰려오더니 천둥과 번개가 치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겁이 잔뜩 나 있는데 며느리가 말하였지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노했으니 여러분들은 밖으로 피하십시오. 저 혼자서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며느리의 말에 동네 사람들은 얼떨결에 모두들 논 바깥으로 달아났어요. 그러자 하늘이 내려앉는 듯한 천둥 소리가 나며 사방이 한밤중처럼 캄캄해졌답니다. 모두가 정신을 잃었고 논 한가운데에 있던 며느리는 그대로 까무러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이윽고 소나기가 먹고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나는데 보니까 며느리가 커다란 상자를 껴안고 엎드려 있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몰려가서 며느리를 깨웠어요. 정신이 든 며느리는 자기 품에 안겨있는 상자를 논 두구로 가지고 나와 사람들에게 열어보자고 하였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상자 뚜껑을 선뜻 열 수가 없었답니다. 할 수 없이 며느리가 손을 대니 뚜껑은 신기하게도 쉽게 열리는 것이었어요. 상자 안에는 눈부신 보석과 비단이 가득 들어있었지요. 결국 며느리의 효성에 하늘이 감복하여 많은 상을 내려준 것이랍니다. 황소를 빌려준 부자. 먼 옛날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 이서방이 살았답니다. 이서방에게는 결혼을 앞둔 딸이 하나 있었지요. 이제 너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할 터인데. 딸은 결혼 얘기에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는 사윗감으로 곽부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어요. 이서방은 딸과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여보게, 소도 없이 힘들지 않겠나?
우리 소를 빌려줄 터이니 데려가서 일을 하게나. 곽 부자는 이서방과 딸을 보더니 인심을 썼답니다. 이 영감님이 어쩐 일이실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서방과 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보구나. 고맙기도 하여라. 이서방은 곽 부자에게 소를 빌려다가 일을 하였답니다. 소를 빌려서 일을 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버지, 누렁이가 이상합니다. 소 누렁이는 누워서 좀처럼 일어서질 않았지요. 며칠 전이었어요. 여보게,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을 어찌한단 말인가? 곽 부자는 의원을 찾아가 하소연하였지요. 영감마님, 불로초만 먹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로초? 그것은 어디에 가면 구할 수가 있나? 곽 부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원을 바라보았지요. 잘은 모르오나 묘향산 깊은 곳에 가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곽 부자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얼커니 좋은 수가 있구나. 곽 부자는 무릎을 탁 치더니 벌떡 일어났지요. 그 길로 늙은 소 누렁이에게 바늘이 섞인 여물을 먹이기 시작하였어요. 그런 후 이서방에게 소를 빌려준 것이었지요. 곽 부자는 누렁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서방을 찾아갔답니다. 여보게, 소도 없이 일하는 자네가 불쌍하여 내 누렁이를 빌려줬더니. 영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이서방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그래, 이 일을 어쩔 셈인가? 그것이... 말을 잇지 못하는 이서방을 힐끔 쳐다보던 곽 부자는 자네가 저 묘향산에 올라가 불로초 한 뿌리만 캐어오면 없던 일로 함세.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소값을 물어내야 할 것이야. 이서방은 어쩔 수 없이 불로초를 캐러 떠났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이 지났어요. 딸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곽 부자의 머슴 총각도 걱정이 되어 딸을 찾아왔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꼭 돌아오실 것입니다. 총각의 말에 딸은 목이 메었어요. 곽 부자는 날이 갈수록 이서방이 괘씸하였지요. 서둘러 이서방의 딸을 불렀답니다. 너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오지 않는 걸 보니 도망친 게 틀림없구나. 곽 부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어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가서 아버지를 찾아오든가 아니면 불로초를 캐오도록 하거라. 곽 부자의 불호령에 딸은 짐을 챙겨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산속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가 않았지요. 이리도 추운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 계실까?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딸은 점점 무서워졌어요. 딸은 바위 밑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답니다. 순간 눈앞이 환해지더니 산 위에 쌓여있던 눈이 스르륵 녹기 시작하였어요. 온갖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피어올랐지요. 세상에 어느새 봄이 왔구나. 딸이 깜짝 놀라 일어났을 때였어요. 멀리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웃으며 걸어왔지요. 아버지! 얘야,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냐?
딸은 아버지를 찾아온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그놈이 너까지 속였구나. 난 다른 세상에 와서야 곽 부자가 나를 속였다는 걸 알았단다. 아버지는 말을 마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시루를 내려놓았어요. 네가 좋아하는 떡이란다. 마음껏 먹거라. 그리고 잠시 후에 귀인이 나타날 것이야. 딸이 떡을 들고 아버지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딸이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옆 봉우리에 아버지가 장검을 높이 들고 굳어져 있었답니다. 딸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하였어요. 그때 시루가 놓인 자리에서 젊은 총각이 불쑥 솟아났지요. 아니, 여길 어떻게 오셨습니까? 뜻밖에도 곽 부자의 집 머슴 총각이었어요. 그것이 며칠 전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 백산 앞의 봉우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곽 부자의 집을 뛰쳐나왔지요. 그랬군요. 딸은 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실 거예요. 머슴 총각은 딸의 어깨를 다독거렸어요. 두 사람은 결혼하여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지요. 언제나 아버지가 칼을 들고 지켜준 탓에 곽 부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백산 앞에 솟아있는 두 봉우리를 시루봉과 칼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머리 9 달린 도둑. 옛날 어느 산속에 머리가 9 달린 도둑이 있었답니다. 이 도둑은 눈과 귀가 18개이고 코와 입은 9개나 되었지요. 남보다 먼 곳을 잘 보고 소리도 잘 들었어요. 냄새도 잘 맡고 힘도 다른 사람의 9배나 되었지요. 도둑은 마을에 내려와 양식이나 귀한 물건을 빼앗아 갔어요. 어떤 때는 사람까지 잡아가곤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만 보아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울던 아이들은 머리 9 달린 도둑이 온다는 말만 하여도 울음을 뚝 그쳤답니다. 이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젊은이에게는 예쁜 부인이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옆집 종과 함께 우물에 물을 길러간 아내가 머리 9 달린 도둑에게 붙들려 가고 말았답니다. 아내를 잃은 젊은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내를 찾아오고 말겠어. 젊은이는 굳은 결심을 하고 무작정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 골짜기에 들어서니 오막살이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답니다. 초가집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젊은이, 어디로 가는 게요? 할머니가 젊은이를 붙잡았지요. 머리 9 달린 도둑을 찾으러 갑니다. 젊은이는 할머니께 인사를 하며 사정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먼. 하지만 그냥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네. 이 길로 좀 더 들어가면 오막살이 집이 한 채 있을 걸세. 그 집에 사는 할머니한테 먼저 찾아가서 길을 물어보고 가게나.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산길을 가리켰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초가집이 보였답니다. 초가집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지요. 할머니, 도둑을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젊은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어요. 그 도둑은 기운이 장사라오.
당신 같은 사람이 갔다가는 목숨이 위험하니 이걸 먹고 뒷산에 있는 바위를 들어보고 가시오. 할머니는 젊은이에게 커다란 물을 건네주었어요. 알고 보니 무가 아니라 산삼이었지요. 젊은이는 술에 취한 것처럼 얼떨떨하였어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뒷산에 있는 바위를 들어보았지요. 바위는 땅에 딱 들어붙어 끄떡도 하지 않았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아직 그 힘으로는 도둑을 잡을 수 없네. 하나 더 먹게나. 할머니는 산삼을 하나 더 주었어요. 젊은이는 산삼을 먹고 다시 뒷산에 올라가 바위를 들어보았지요. 이번에는 간신히 무릎까지 들어 올렸어요. 아직도 안 되겠네. 힘을 더 내야지. 할머니는 다시 젊은이에게 여러 개의 산삼을 주었답니다. 산삼을 먹은 후 바위를 들어보았어요. 이번에는 커다란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렸지요. 자, 밖에. 그만하면 도둑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걸세. 맨손으로는 어려울 터이니 이 칼도 가지고 가게나. 할머니는 젊은이에게 긴 칼을 주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은혜라니. 그저 나쁜 도둑이나 없애주면 그만이지. 저 길로 가다 보면 발길에 돌이 차일 걸세. 그 돌을 들어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이 도둑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네. 이제 젊은이의 힘으로 도둑을 없앨 수 있을 테니 어서 가보게나. 젊은이는 산길을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나무가 우거진 길을 한참 걷다 보니 과연 발끝에 돌이 차였답니다. 돌을 들어보니 그 밑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구멍을 파고 들어가 보니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나왔어요. 이것이 머리 9 달린 도둑의 집이로구나. 대문 안에 대문이 있고 그 안에 또 대문이 있었지요. 9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둑이 있는 방이 나왔답니다. 젊은이는 우물가에 서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버드나무 위에서 도둑의 집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때 어떤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답니다. 자세히 보니 젊은이의 아내와 함께 붙들려 온 옆집 종이었어요. 젊은이는 버들잎을 한 줌 떨어뜨렸지요. 버들잎은 종의 물동이에 떨어졌어요. 종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버들잎을 건져내었어요. 젊은이는 또다시 버들잎을 떨어뜨렸지요. 아니, 또 들어갔네. 바람도 안 부는데 웬일일까? 종은 물동이에 담긴 물을 쏟아버리고 다시 길었지요. 이번에는 더 많은 버들잎을 떨어뜨렸어요. 아, 어쩌면 좋담. 종은 속이 상해서 나무 위를 힐끗 올려다보았어요. 종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지요. 젊은이는 입에 집게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어요. 종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내려오라고 손짓을 하였답니다. 젊은이는 종을 따라 도둑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종은 젊은이의 귀에 입을 바싹 가져다 대었지요. 도둑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방에 있다가 도둑이 잠들면 그때 잡으세요. 종은 젊은이를 어두운 방에 숨겨주었어요. 아내에게 남편이 왔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지요. 가만히 앉아서 이 집 주인을 기쁘게 해주겠는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은 의아한 듯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누가 여기까지 오라고 했나? 제 발로 죽으러 온 모양이지.
어찌 그런 말을 하세요? 종은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젊은이는 옆방에서 아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건만. 젊은이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날 밤 도둑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얼마 후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도둑이 돌아왔지요. 그때 젊은이의 아내가 웃으며 도둑을 맞이하였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이 없는 사이 앉아서 한 사람을 잡아놓았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도둑은 귀를 쫑긋 세웠지요. 어서 저녁이나 드세요. 뭐 그리 대단한 놈은 아니랍니다. 옆방에서 듣고 있던 젊은이는 칼을 뽑아들고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머리 9 달린 도둑놈아,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도둑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하하, 하루 깡하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도둑도 칼을 들고 마당으로 뛰어나왔지요. 아내와 종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며 지켜보았어요. 아내는 남편이 도둑과 싸울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두 사나이는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싸웠지요. 쨍강 쨍강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순간 무엇인가 뚝 떨어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머리 9 달린 도둑의 머리였어요. 9개나 되는 도둑의 머리가 하나씩 잘려나갔지요. 젊은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아내를 보았답니다. 아내는 새파랗게 질려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소? 젊은이는 아내를 도둑이 살던 곳에 두고 와버렸지요. 그 후 젊은이는 자신을 믿고 도와준 종과 결혼하여 산골짜기에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향기 없는 꽃.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와의 싸움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답니다.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위협을 하였고 서쪽에서는 백제가 위협을 하였지요. 신라는 외톨이가 되자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었어요. 어느 날 당나라에서는 비단 300필과 모란꽃 그림, 꽃씨 서대를 보내왔지요. 임금님은 선물을 받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여봐라, 당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보냈느니라. 더군다나 당나라는 우리보다 몇 배나 큰 나라가 아니냐. 임금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런 큰 나라에서 선물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존경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하들도 입을 모아 기쁨을 나누었어요. 이 그림을 보아라. 흰색, 빨간색, 자주색 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마치 살아있는 꽃 같지 않느냐. 전하, 이 그림은 마치 귀신이 그린 것 같습니다. 하하하, 과연 그렇구나. 내 그림을 오래도록 보존할 것이다. 임금님은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기쁨을 공주와도 나누어야겠다. 어서 공주를 불러오너라. 잠시 후 공주가 임금님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아바마마, 부르셨습니까? 어서 오너라. 공주에게 멋진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서 불렀느니라. 공주는 의아한 듯이 임금님을 바라보았어요. 어떤 그림이길래 그러십니까? 공주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임금님은 모란꽃이 그려진 그림을 공주에게 보여주었어요.
공주는 그림을 훑어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아바마마, 정말 훌륭한 그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 그렸을까요? 공주, 이 그림은 당나라 왕이 보내준 그림이니라. 당나라는 나라도 큰데 꽃도 이렇게 큰가 보구나. 임금님은 여전히 웃음이 그치지 않았답니다. 이런 꽃을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있더냐? 우리나라에는 이런 꽃이 없사옵니다. 그렇겠지. 꽃이도 서대나 보내왔으니 우리도 곧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겠구나. 임금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공주와 그림을 번갈아 보았어요. 아바마마, 이 꽃이 아름답기는 하오나. 공주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지요. 공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꽃에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냐? 공주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실은 그 꽃이 크고 아름답기는 하오나 그리 대단한 꽃은 아닌 줄 아옵니다. 공주는 어렵게 말을 꺼내었지요. 임금님의 표정이 금방 의아스럽게 변하였어요. 아니, 그렇다면 공주는 이 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냐? 아바마마, 그런 뜻은 아니옵니다. 크고 탐스럽기는 하오나 다만. 공주, 망설이지 말고 어서 말을 해보거라. 왕과 신하들은 공주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아바마마, 꽃은 겉모양만 아름다워서는 아니 되는 줄로 아옵니다. 임금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공주, 꽃을 좋아하는 것은 그 모양과 빛깔 때문이 아니더냐. 아바마마, 꽃이 아름다우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향기입니다. 왕은 순간 무릎을 탁 쳤답니다. 옳거니, 과연 공주의 말이 맞구나.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꽃은 향기가 있어야 하지. 그런데 이 꽃은 그 향기가 없단 말이냐. 아바마마, 이 꽃은 겉모양은 화려하고 크오나 향기가 없는 꽃이니 대단한 꽃은 아니옵니다. 아니 공주, 이 꽃에 향기가 없다니 그림만 보고 어찌 향기가 없다고 하느냐. 분명히 이 꽃은 향기가 없는 꽃입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공주, 어찌 이 꽃에 향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느냐? 이 그림에는 꽃은 그려져 있으나 벌과 나비가 없습니다. 그제야 임금님은 그림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그래, 정말 그렇구나. 벌과 나비는 꽃의 향기를 맡아 꽃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벌과 나비가 그림에 없다는 것은 이 꽃의 향기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정말 그런지는 봄에 꽃씨를 심어보면 알겠구나. 아바마마, 이것은 당나라 왕이 장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님의 두 귀가 쫑긋해졌어요. 무어라? 장난을 한 것이라니. 아바마마, 예로부터 꽃은 여자를, 벌과 나비는 남자를 나타내옵니다. 당나라 왕이 제가 시집가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비웃은 것 같습니다. 공주의 말에 임금님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그런 뜻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선물을 받고 좋아만 했구나. 임금님은 순간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듬해 봄, 모란 꽃의 씨를 꽃밭에 뿌렸답니다. 얼마 후 크고 탐스러운 꽃이 피었지요.
사람들은 공주의 말이 궁금하여 향기부터 맡아보았어요. 과연 공주의 말이 맞았구나. 모란 꽃은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이었지요. 사람들은 공주의 깊은 생각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였어요. 임금님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공주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었지요. 이 공주가 신라에서 처음으로 여왕이 된 제27대 선덕 여왕이라고 한답니다.